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은 그래서 어떤 걸 봐야 되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인데, 뭐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면 공화당 정부가 지금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 있다라고 했을 때 사실 뭐 이스라엘 사태에 관련해서는 뭐 이스라엘을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여론이 좀 더 많아요 사실. 괜히 이제 뭐 세뇌가 돼 있는 거죠 사실. 음? 세뇌가 돼 있어서 뭐 또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빼고 뭐 세뇌가 돼 있다 그러면 좀 그럴 수 있으니 그 내용은 방송에서도 뭐 언급을 안 하는 걸로 기준을 잡고 일단 하여간에 공화당이 우세한 상황에서 IRA 파기 우려감 이 부분에 대한 또 거기에 대한 2차 전지 영향에 대한 그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뭐 친환경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사실은 클린턴 대통령 정부 때 교토 정서에 가입을 합니다. 97년도에. 근데 그것이 부시 대통령 들어오면서 바로 파기가 돼요. 그리고 바로 그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러면서 바로 이제 이 파리 기후 협약에 가입을 하죠. 근데 그게 또 트럼프 대통령 가입하자마자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바로 파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간에 이제 2차 전지 옹호론자 분들이 뭐 정책이 상원을 다 통과한 정책이 그렇게 쉽게 파기가 되느냐라는 그 이야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2차 전지만의 논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IRA의 기준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IRA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맨 처음 한 게 그거예요. 파리 기후협약 파기하는 거.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도 하기 전에 탄소세 얘기가 가장 먼저 나왔어요. 기억 안 나세요? 뭐 우리나라 기업들부터 해서 탄소세 그거 막 계산하고 막 세금 얼마 내 탄소세를 얼마 내야 되는지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음? 근데 그것이 정책이 바뀌어서 야 무슨 소리야? 예를 들어서 파리 기후협약 다시 또 공화당이 들어서면 100% 저건 부인하고 파괴버립니다. 그러니까 IRA에 정확히 보시면은 그냥 뭐 기후 협약, 기후 변화에 대한 이 내용이 아니에요. 기후 협약 플러스 부자 감세 또 부자 증세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부자 증세 그러니까 법인세 증가를 논하죠. 그러니까 에너지 이외에 법인세 증가 그리고 오바마 케어 부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의료 지원 사업 부분의 확장 이런 것도 다 포함돼 있죠. 그게 복제약품에 대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지원책이거든요. 그 정책이 다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공화당 같은 경우 그런 여러 정책을 앞서 이제 한번 보여드렸고 표를 지금의 기준은 이제 에너지 관련된 내용인데 그냥 짤 없습니다. 양쪽 다 그냥 무시야. 그냥 이대로 지원을 해요. 응? 아니 취임식 하기도 전부터 탄소세, 탄소 가격제 각국 알아서 그냥 절절 기고. 근데 이게 꼭 무조건 민주당 정책이 옳은 거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죠. 유럽 쪽에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볼멘 소리가 나왔던 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기준에서 아니 러시아 제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유 가격 올라가요, 유가 올라가요, 거기에 이제 천연가스 가격 올라가요. 그런데 무슨 태양광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가격을 월등하게 낮춰주는 것도 아니면서 공급망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공급망도 뭐 축소됐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속된 표현 짜증스럽죠. 거기에 또 한 가지는 공화당 정부가 민주당 그 오바마 전 대통령 정부 때 미국의 이제 환경청 EPA에서 너무 강력한 탄소세를 매기고 세금을 너무 많이 부과를 하니까 반발을 해서 행정소송을 합니다. 석탄업체 두 군데와 공화당을 지지하는 17개 주가 그렇게 해서 그 행정소송을 해서 2022년 6월 달에 결국 미국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해요. 환경청에 대해서 세금을 그렇게 많이 부과할 권리를 준 건 아니다. 이게 굉장히 도덕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되어 보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받다 보니 그 기준이 설정이 된 거죠. 그래서 공화당 쪽은 지금부터도 벌써 악을 쓰고 난리예요. 어떤 거?
야, 무슨 소리야? 환경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어? 있는 거 지금 석유, 석탄 이런 거 제대로 개발해서 제대로 쓰자고. 어? 그렇게 해서 이 원유나 이런 전통 에너지 부분을 잘 개발을 해서 경제 성장성에 대한 주도권도 우리가 가져가자. 그런 내용 사실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RA는 기후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정책을 바꾸겠다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정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2차 전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8월 16일 날 이제 통과된 건데 작년 8월 16일 날 통과되기 전에 계속 나왔던 얘기는 신재생 에너지 얘기가 더 많이 나왔지. 뭐 2차 전지 미국하고 2차 전지가 뭔 상관이 있어? 전기차면 전기차인 거지. 미국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2차 전지 생산하는 것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결론은 뭐냐면 IRA가 결국은 파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제 뭐 내년 1년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우려감 가질 필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정책이 바뀐다는 거죠. 그런 걸 좀 이제 염두에 둬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 그래서 파기될 수 있다. 파기될 수 있다. 파기될 수 있다. 그래서 뭐 그 파기되기에 앞서서 이미 벌써 이제 뭐 2차 전지에 대한 각국의 보조금이 줄고 있어요. 벌써 이미. 그리고 이제 탄소세 관련해서 주판을 또 튕긴다고 사실. 이거 너무 과도하게 내리는 거 아니야? 인류의 발전도 좋고 다 좋은데 뭐 이런 내용에서. 그래서 슬슬 이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또 유럽, 중국, 우리나라까지도 다 보조금이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좀 객관적인 시각을 꼭 가져가셔야 돼요. 두 번째 기준에 2차 전지 공매도하고 리튬 가격인데 리튬 가격 먼저 보시면 자꾸 한간에 리튬 가격이 뭐 하락해서 주가 빠졌다는 얘기 혹은 리튬 가격이 반등하면 뭐 주가 올라갈 것처럼 얘기하는데 리튬 가격은요 이미 사실 22년 11월 달에 정점 찍었고 저때 21년 11월 이후에 이 리튬 가격이 급등했을 때 있잖아요. 이때 뭐 2차 전지 기준에 글쎄요. 뭐 하반기에 이때 2차 전지가 움직인 거지. 이때 2차 전지 폭등한 거 있어요, 종목?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 저기서 리튬 가격 폭등할 때 상승한 종목 있어요? 어느 종목 있어? 없어요. 좀 이따 표 보여드리겠지만 없습니다. 21년 11월에 테슬라 정점 찍고요. 그리고 21년 그 초에 연초에 그때 당시 기준에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3사,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정점 찍고 실질적인 그 테슬라 정점도 저긴데 21년도에 2조 달러 뿌렸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래서 2021년 11월 달에 테슬라가 추가 강세를 띄면서 정점을 찍은 거고 리튬 가격 상승에 대해서 2차 전지가 이것 때문에 시세가 나온 건 없어요. 물론 리튬 가격 오르면 평균 판매 단가 ASP가 올라가서 마진이 조금 개선될 수는 있는데 그리고 이거를 뭐 이때 이래가지고 여기서 반영됐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이제 이때 오히려 리튬을 사놓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수요까지 감소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손실폭 그리고 분기 실적 지금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리튬 가격이 반등 나온다고 2차 전지 이끌어 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요 정확히 보세요. 리튬 가격 뭐 흐름 때문에 2차 전지가 어마어마한 변동률이 나왔다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범위가 되지 않아요. 리튬 가격 흐름은 다시금 당겨서 보시면 21년도에 이건데 2차 전지는 여기서 올랐잖아요. 2차 전지 여기서 오른 종목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올랐지. 22년 하반기에. 예? 그렇게 돼 있고 공매도 관련해서는 명확히 보셔야 될 부분이 어느 시대에도 마찬가지 한동안 이제 뭐 셀트리온의 공매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종목에는 공매도가 이제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에코프로 연초에 공매도 700억 원대였어요. 에코프로 연초 공매도가 700억 원대에서 저게 1조 4천억 수준까지 올라갔던 거죠. 응? 700억에서 1조 4천억까지 올라갈 때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지금처럼 폭락을 했다면 야 공매도 영향인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주가 폭등 나오는 과정 속에 1조 4천억의 공매도가 나왔는데 밑으로 집어던지는 매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14배 그럼 수익 날 때 수익 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집어 던져서 26일 날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를 부러뜨려서 폭락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돌리는 과정에 또 공매도가 때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니에요. 9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그때 공매도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주가는 계속 빠졌어요. 아니, 떨어지는 물량에 거기서 상관하지 누가 뭐 쏴올리면서 상관합니까? 또 한 가지는요. 이 당시 기준에 이제 그 2차 전지 옹호론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7월 26일, 27일 날 왜 급락했냐? 특히 26일 날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셋이 넘어서 다 무너질 수 있느냐인데 한쪽을 때리면 나머지가 같이 나와요. 왜냐면 ETF 상품의 그 비율도 높단 말이에요. 2018년 이전에 만들어놨던 ETF 상품 두 개는요, 1조가 넘어요. 두 종목, 두 상품이. 그러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또 나온 상품 중에 미래에셋 쪽 상품이 요때 당시 기준에 대략 한 4천억 정도 형성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요 당시 기준에 이제 공매도 때문이다 그러면 사실상은 상당 부분이 외국인들 위주의 공매도거든요. 전체 시장에서. 근데 외국인들이 때리지 않고 기관이 때렸다는 거야. 이날만큼은.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이날 기준에 8월 4일 날 기준입니다. 이건 순매도의 기준인데 기관은 오히려 샀고요. 그리고 매도와 매수를 보셔야 되는데 기관 매도는 이것뿐이 안 돼요. 이게 다 공매도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다 공매도라고 해도 2,400만 주 대비해서 2,600만 주죠. 2,600만 주 대비해서 이거 얼마나 돼? 0.2%? 0.4%? 외국인이 공매도를 이만큼 때려서 그렇다? 아니 그러면 매수하는 외국인은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공매도와 공매도 상환과 이런 게 다 겹쳐져 있어요. 겹쳐져 있는데 옹호론자들이 얘기하는 기관이 때렸다는 거는 그건 검증도 안 됐는데 자꾸 언론에서 기관이 공매도를 때려서 문제되는 것처럼. 그리고 외국인들의 그 매수 매도의 흐름을 다시금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날 실질적인 수급이 공매도가 어느 정도 물량이 거래대금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매도와 매수가 또 있단 말이죠. 그 부분으로 해석한다면 에코프로가 공매도 때문에 이날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가 주가가 올라가면서 공매도가 높아진 거죠. 이때 시가총액 감안했을 때 비율이 4%대뿐이 안 돼요. 유통물량이 아니라 전체 주식수의 4% 공매도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폭락을 한다? 그것도 14배 오른 이후에? 13배 오른 이후에? 13배 올랐잖아 어찌됐고. 이거 숏스키즈가 될 수는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일시적으로 등락 나왔던 부분 이번에도 또 이런 흐름이 나와서 주가 폭등할 수 있다? 그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스탑의 기준 그런 흐름을 기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개인들의 승리, 게임스탁을 봐라, 미국에. 근데 게임스탁은요 유통 물량의 120%를 공매도를 때려서 그게 걸렸어요. 야, 유통 물량의 120%를 때려서 얘가 다 사도 유통 물량이 없는데 그럼 우리가 더 사버리자. 유통 물량 완전히 줄여버리자. 그렇게 해서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날아간 거지. 그때 그 흐름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장해서 가지 말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2차 전지 반등 시기하고 옥석 가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지금 아까 정책도 얘기했고 다 얘기했으니까 2차 전지는 현재로서는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기준인데 반등 시기를 논한다? 그럼 기술적인 반등 정도를 놓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2차 전지 기술적인 반등의 기준은 일단 어찌됐든 3개월의 기간 조정,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이 50에서 60%씩 나왔단 말이에요. 극대형주가 시가총액 4위, 5위까지 올라간 종목이. 그렇기 때문에 가격 반발력은 나올 수 있는데 가장 문제점이 최고점 대비해서 가격 반발력을 자꾸 원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고점, 반등 나왔다 마지막 고점하고 저점의 기준에서 예를 들면 4분의 1 반등, 3분의 1 반등 이렇게 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올라가주면 고맙죠. 근데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특히 포스코홀딩스 8조 원의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무너진 종목을 수십 년 동안의 기준에서의 그 기술적 분석으로 한다면 최고점에서 최대 폭의 거래대금 우리나라 역사상 두 번째 많이 터진 거래대금이에요.
삼성전자가 8조 3천억 터진 거고 시가총액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10분의 1짜리 포스코홀딩스가 삼성전자 8조 3천억이 우리나라 기록인데 그것도 21년 1월 11일. 근데 올해 7월 26일 날 와우 8조를 터뜨려 포스코 PCM이 홀딩스가 그 양봉이면 상관없어요. 꼬리 달고 내려왔잖아요. 지금 오늘 거래 대금이 8조가 안 돼. 근데 다시 8조를 넘기고 고점을 돌파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테슬라부터 보셔야 되는데 테슬라 16배 올라갈 때가 저때 뭐라 그랬어요? 미국의 민주당이 승기를 잡을 때입니다. 2020년도. 그때 폭등 랠리가 나와요. 그것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그 폭등 랠리가 나오고 21년도에 한 번 더 슈팅 나오고. 저때 기준에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저런 강세를 띱니다. 맨 오른쪽 상승률 보시면 357%예요. LG화학이. 시가총액 7위에서 3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LG화학이 7위에서 3위까지 올라가는데 이 LG화학이 왜 그렇게까지 올라가느냐. 미국의 정책에 힘입어서요. 92년부터 진행했던 배터리 사업 부분에 단 한 번도 연간 단위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IPO를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못했단 말이야. 그 연단이 처음으로 사상 처음으로 흑자 전환이 돼서 물적 분할까지 한 거예요. 그 물적 분할 악재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 아니야 엄청난 호재가 된 거죠. 지금의 기준에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LG와 그 당시에 40조짜리 이 업체였어요. 그것도 맨 처음에 16조짜리인데 어찌됐건 뭐 40조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치고 그 지금의 LG화학은 얼마예요? 140조 정도 한단 말이에요. LG에너지솔루션까지 합산을 하면. 어찌됐든 저상승률이 정상적인 상승률이 2차 전지의 랠리였고 그 다음에 못 움직이다가 2022년도에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요 표도 하나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에 LG에너지솔루션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맨 위에 LG에너지솔루션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시가총액 2위가 80% 가까이 78% 올라오면서 들어올린 건데 LG에너지솔루션의 강세 이유는 7월 달에 LG화학이 보유하고 있던 그리고 또 보호예수 잡혀있던 모든 물량들이 다 해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MSCI 지수의 편입 비중이 높아지고요. 코스피 200 지수의 유동성 비율이 높아져요. 그 이유 말고는 작년에 뭐 어떤 이유가 없었어요. 있어봐야 뭐 포스코 퓨처엠의 7월 28일 날 GM사 수주인데 13조 수주하고 3년 납품이니까 연 단위로 4조짜리 수주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뭐 저평가 상태라고 논할 수는 없는 거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IRA 말씀드렸지만 그건 중간 선거를 위한 민주당에서 원래 있던 정책을 그냥 한번 중간 선거를 위해서 보여줬을 뿐이고 그냥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강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화당 표를 잡아오려고 노력했던 그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폐배터리 얘기했어도 무슨 폐배터리야. 결론은 없잖아요. 결론은 실체가 없어요. 작년 하반기에 2차 전지가 오를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물론 SK이노베이션은 뭐 솔직히 못 갔습니다만 그 세 종목의 7, 80%에 상승하고 나머지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의 상승률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 극대형주의 그 상승률 그러니까 시가총액 2위, 시가총액 5위, 6위짜리의 80% 상승률이 값집니까? 아니면 시가총액 1조 7천억짜리 137%가 더 값집니까? 포스코퓨처엠도 20밖에 있었죠. 시가총액 7조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뒤돌아보니 사실은 2차 전지 갈 내용이 없었고 올해 들어서는 더 심각했고 올해 들어서는 사실 에코프로 14배에 에코프로 BM 500%면은 2020년도에 SK이노베이션의 500% 수준이거든요. 포스코 그룹주들이 그렇게 많이 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SK 하이닉스의 지금 상승률 지금 포스코홀딩스 퓨처엠 다 깨져 내려와 있으니까. 근데 이걸 하나 가지고 에코프로 하나 가지고 엄청난 신도lum인데 올해 그러면 이 업종 이 종목군들이 엄청난 어떤 그 신규 수주가 있었느냐 아니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됐느냐 그거 아니죠. 옹호론자들 얘기는 뭐예요? 무조건 25년 26년에 점유율 높아진다. 시장 점유율. 전기차 무조건 성장 업종 아니냐 성장 섹터 아니냐인데 정책이 바뀌면 지원이 없으면 다시금 성장이 둔화되죠. 전기차가 2020년부터만
활성화됐습니까? 옛날부터 활성화돼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을 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기술적 반발력 이상을 보실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보신다면 제 입장에서는 포스코 퓨처엠. 그나마도 명분이라도 있는. 어떤 명분이요?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 자원외교해서 그 유통망을 갖고 있다는 그거 하나. 그리고 성장성에 대해서 그룹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거. 그리고 나머지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뭐 비교하면 저쪽 옹호론자분들이 싫어하실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실적이나 이런 폭에 대한 또 자산 가치나 이런 부분을 전부 감안했을 때는 뭐 제 판단에는 포스코 퓨처엠이 이 중엔 유리하다. 포스코 홀딩스나 이런 쪽은 지주사고 에코프로도 지주사인데 여기서 어떻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LG화학은 내년 기준에 양방향 다 볼 수 있죠. 민주당이 우세하다 하면은 다시금 2차전지. 공화당이 우세하다 하면은 전통에너지의 LG화학의 석유화학 업종. 그 실적 범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2차전지의 기준은 왜 움직였는지부터 해서 그렇게 따지면 움직임에 대한 내용 딱 나오잖아요. 20년도에는 테슬라의 영향. 16배 오른 테슬라의 영향. 그 다음에 21년도 다 같이 쉬었고 22년도에는 하반기에 LG에너솔루션의 영향. 걔가 제일 많이 갔어요.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인데 올해 무슨 내용이 있어서 아무 이유 없이 갔지. 뒤돌아보니까 엄청나게 성장할 거예요. 그것뿐이 더 있어? 없잖아요. 끝. 그러면 이제 올해 마지막 나머지 시간 그리고 내년에 들여다볼 업종의 기준에서는 일단은 완성차 업체가 사상 최대치 실적을 지속적으로. 근데 계속 실적 전망치가 상향이 되고 있어요. 거기 당연히 봐야죠. 실적주로. 그 다음에 반도체 IT 업체 실적 개선 폭이 가시적으로 나오는데 고마진 제품, 고사양 제품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GDDR의 대체 양쪽 다 쓰고 있죠. 뭐 GDDR도 쓰고 그다음에 HBM 거기에 DDR5 그 부분의 수요의 증가, 거기에 마진율 증가, 그렇게 되면서 눈에 띄게 실적 전망치가 크게 개선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하이닉스가 1위잖아요. 올해 들어서.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는 아니지만 엔비디아의 GPU에 탑재되는 PCB. 다층 PCB를 납품을 하는 그 기준에서의 성장성. 근데 지금 고평가냐 했을 때 고평가 아니죠. 뭐 기술주 기준에 PER 10배, 11배, PBR 1배 수준 뭐 이게 어떻게 고평가입니까? 그 기준에서의 쌍끌이 순매수 상위. 그럼 여기 보면은 현대차 없잖아요. 삼성전자도 없네. 네. 외국인만 주구장창 사는데 하이닉스는 쌍끌이 매수 7억 2,800만 주짜리니까 약 4%대 매수가 된 거고요. 쌍끌이로. 그리고 삼성전자는 기간이 소폭 팔았어요. 기간이 소폭 뭐 0.4%? 그리고 외국인이 산 게 2천만 주니까 3%대를 샀어요. 상상을 초월하죠. 그리고 현대차하고 기아는 4월 말까지 쌍끌이였는데 기간이 소폭 팔았고 현대차 2억 1,100만 주짜리에 1,000만 주 가까이 샀어요. 그러니까 5% 가까이 샀어요. 현대차를. 근데 4월 말 이후에 딱 멈춰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이닉스가 13만 원 돌파할 때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돌파한 것처럼 그런 흐름이 연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외국기관 쌍끌이면서 최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윤정도도 믿지 마시고 메이저 기관 투자자들,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쪽의 업황호조세에 대한 부분은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엔비디아, AMD, 아마존, MS 전부 AI GPT하고 AI 서버용 차세대 GPU 거기에 들어가는 또 고사양의 HBM, DDR5 이런 부분의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검증이 됐느냐 했을 때 엔비디아가 정확히 23년 5월부터 폭등이 나옵니다. 실적 발표, 2분기 실적 발표하고 야 진짜네 고사양 제품이 또 팔리네. 그전에는 사실 그래픽카드 업체 기준에 비트코인 채굴 관련해서 고사양
그래픽 카드를 많이 판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영향에 또 반도체 업체도 수혜를 받죠 사실은. 근데 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추가적으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추가적으로 결론적으로 이번에는 AI 챗 GPT 관련해서 그 수요가 상상을 초월하게 확장되어져 있다. 근데 그것이 실적 발표와 함께 확인했더니 실질 그렇더라. 실질 그렇더라. 결론적으로 실질 그렇더라. 대단하더라. 응? 그 기준이 확인이 되고 나서 1조 달러를 넘긴 거예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그 6월, 5월, 6월부터 해서 그래서 6월 달에 시가총액 1조 넘기고 지금 이제 뭐 1조 수준으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아니라 꼭 바로 위에 있는데 하이닉스가 5월부터 해서 외국 기관 쌍끌이로 공격적으로 들어왔다는 거. 그때부터 한 3% 이상이 들어온 거죠. 누적적으로 4%.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에 조금 더 삼성전자보다 많이 집중돼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HBM 사업은 이제 하이닉스가 조금 더 일찍 시작했어요. 일찍 시작했고 지금도 여전히 4세대를 이미 공급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5세대까지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근데 수요가 원체 많아요. 뭐 둘이 싸울 일도 없어 사실은. 수요가 원체 많아. 그래서 그 수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양쪽 다 뭐 생산 라인을 조금 더 늘리려고 하는 그 기준이고 아직까지는 매출 비중에 있어서 그렇게 아주 월등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상반기 기준에서 하이닉스 기준에 뭐 얘기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2분기만 놓고 보면은 비율이 그 HBM 쪽의 비율이 높아지긴 했어요. 그 수치 보면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서 확인을 해드릴게요. 지금 원래는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게 1분기 1분기 기준 뭐 10%좀 넘길 거다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2분기 기준에 30% 합산해서 한 뭐 10%대 뭐 하여간에 뭐 결론적으로 그 영업 마진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나 이런 내용이 다 안 나와요. IR 내용을 촘촘히 다 들어야 돼. 그리고 기업 그 분석 내용, 보고서 내용을 다 하나하나 보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시차가 발생되다 보니 26일 날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있는 거, 그 실적 발표 이후에 기관들이 IR을 통해서 얻은 객관적인 정보 내용,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서 보실 필요는 있는데 이미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외국 기관이 전부 상상을 초월하는 매수로 진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금 뭐 보강 설명을 하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은요. 삼성전자 53%예요. 하이닉스가 52%입니다. 외국인 지분이. 그리고 대주 지분이 33%, 34%뭐 이래요. 거기에 기관 거 빼고 나면 유통 물량이 없어.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어가신 분들이 단타치로 들어가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없는데 그렇게 3%, 4% 이렇게 매집을 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통 물량이 많은 종목 10%, 20% 사면 뭐합니까? 의미가 없죠. 그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수정해 주셔야 돼. 이제 우리 그 방송 들으시는 분들 요건 이제 조금 수정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 주시냐면은 2003년 영업이익, 2003년 당기순이익 이 글씨를 조금 줄여서라도 23 뭐 영업이익 뭐 이렇게 하든 25년도까지를 넣어야 돼 우리가. 그래서 25년도까지의 실적 개선폭의 기준 지금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얼마? PER이 10배, 11배 수준이라면은 기술적 기준에 아무리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리가 갖고 있더라도 세계 유일의 분당 국가에 그렇다 손치더라도 과도하다. 저평가 맞다. 아니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맨 밑에 있는 세 종목의 이 시가총액을 보면서 그잖아요. 얘네들 시가총액 이제 10위밖에 밀려있으면 에코프로처럼 가로하고 순위 좀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고 10위까지 하고 나머지 이제 얘네 세 종목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 이제 하이닉스 비교 차트 제가 지금 차트를 안 꺼집어냈는데 하이닉스 비교 차트 보시면 여기서 이게 똑같이 움직여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과연 갈까의 기준입니다. 저는 간다라고 보는 거고 요자락이 이제 1조 달러 넘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요자락이 6월 달에.
그게 이제 여기서 살짝 훼손이 됐다가 다시 돌린 건데 정확하게 이제 뭐 우리 그 표작업해서 시가총액 보여드릴 거예요. 주식수하고 현재가하고 주식수 좀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럼 현재가 비교해 보면 이제 뭐 1조 달러를 하회했는지가 나오니까 지금 1조 달러 위쪽에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률 기준이 올해입니다. 올해 23년 1월부터 5월까지 또 5월부터 10월까지. 그리고 23년 오른쪽에 보시면 삼성전자가 23년도에 35%, 하이닉스 79%, 고점을 찍었을 때 기준을 논하는 거예요. 결코 낮지 않아요. 그럼 지금부터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부터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2차 전지를 그냥 싫어, 안 좋아 이게 아니라 2차 전지 갈 이유가 없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해 보셔도. 근데 갔죠. 근데 갔으면은 그 이유가 아무 이유도 없는데 정책 테마 준 거죠 어찌 보면. 근데 그러한 흐름이 망가져 내려가는 흐름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제 기준점 잡고 대처를 해야죠. 그냥 막연히 2차 전지 갈 거야. 25년도에 26년도에 성장성이 뭐 뛰어나. 얘들은 성장성이 없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흐름들 그런 내용들을 완벽하게 놓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이쪽은 지금 기준에 반영이 됐냐라는 뭐 질문이 나온다 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한미반도체 HP, SP에는 반영이 됐냐 했을 때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로부터 지금 이제 HBM에 대한 수주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 HP, SP는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상황인데 여기도 수소 관련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죠. 특별한 기술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아요. 3년에서 5년 정도는 신규 업체가 그 자격을 취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위험물질 취급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쪽의 흐름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준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시는 거고 실적이 완벽한 쪽에. 그리고 나서 한미반도체 HP, SP를 보시는 거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거래가 터져야만 움직입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올해 들어서 거래가 1조 이상 터진 게 4거래일이 나왔어요 벌써. 뭐 에코프로 이런 종목이 5조씩 터진 걸 감안한다면 씁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그잖아요. 시가총액 3위가 이제 곧 2위로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봐요. 실적으로 따졌을 때 1조씩 넘기는 거래대금 1,000만 주씩의 거래대금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움직인다면 시세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차 우리나라 올해 영업이익 1위예요. 그게 정점이 아니에요. 왜 못 가니? 왜 못 가기는 지금 현대차의 경우도 못 갈 위치가 아니고 이제 터트리는 위치의 기준이 돼 있죠. 뭐냐면 지금 대부분이 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를 일리고요. 그리고 소부장 쪽이 20거래일 고점을 어느 정도 넘겨놨어요. 그리고 52주 고가 최근에 다 넘겨놓은 상태였고 삼성전자도 뭐 72,300원이 20거래일 고점이란 말이에요. 얼마 안 멀어요. 또 삼성전자의 52주 고가가 73,600원뿐이 안 돼요. 근데 현대차의 기준에서도 지금 멈춰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거래가 이제 조금만 실리면 돼요. 수급 범위에서도 조금만 들어오면 되고. 무슨 말이냐면 현대차는 조금 더 길어졌는데 그래봐야 고점 대비 밀린 거 솔직히 거의 없어요. 지금 시장 무슨 뭐 말 같지도 않게 2,600포인트 후반에서부터 300포인트 빠져 있잖아. 300포인트 빠질 때 빠진 게 있어요?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오른 게 없는 것도 아니고 저점 대비해서 시장 대비 2배 이상 올라와 있는데 하이닉스 보시면 5월 이후에 급격히 들어왔다 8월 달에 좀 멈춰있던 게 지금 10월 달에 조금 더 들어오면서 13만 원 넘겨줬잖아요. 그 흐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흐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현대차의 슈팅도 나올 위치로. 그러면 딱 극명하게 엇갈리는 거예요. 실적이 뒷받침되고 업황이 끝내주게 뒷받침돼서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막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쪽. 응? 또 외끌이라도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쪽. 그게 어디예요? 자동차와 IT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년에
미국 대선 기준 지금부터 언급되고 있는 미국 대선의 공화당의 승기 대표적으로 방산 에너지죠. 그럼 지금 기준에 우리나라 방산의 영향은 제한적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방위산업 뭐 탱크 수출하는 건 아니니까 또 재래식 무기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에너지입니다. 그럼 화학 종류예요. 거기에 화학이라는 거지. 거기에 LG화학은 실적까지 뒷받침되어 있고 LG에너솔루션의 블록들까지의 이슈가 있고 이제부터. 그래서 오늘 기준에 다시금 뭐 수급 범위 보면 뭐 제한적인 상태에서 흐름이니까 거래도 제한적이고 전체적으로 뭐 눌려져 있고 했습니다만 지금 뭐 한미반도체 기간 쪽의 매수는요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약 50만 주 정도의 50만 주대의 자사주 매입이 있단 말이에요. 금융투자에서 매수하죠. 요거 이제 기타 법인으로 이제 넘겨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사주 매입이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단락 되고 다시 수급이 살아나 줄 거냐 아니면 좀 눌릴 거냐인데 제가 볼 때는 전체 시장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니까 나쁘지 않을 걸로.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 쪽에 매도는 있었지만 역시나 이제 기간 쪽에 매수가 있으면서 HBSB도 방어가 됐습니다. 나쁘지 않나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하나 마이크론 쭉 있는데 실적, 전망치 또 거기에 이제 메이저가 인정해주는 수급까지 다 놓고 봐야 되겠죠. 당분간은 종목군을 확산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뭐 포스코 퓨처엠 30만 6천 원에 1% 교육용으로 들어간다. 결국 뭐 손절인 거죠. 그리고 뭐 현대바이오 1% 들어간 부분은 여기서 손절됐더라도 여기서 현대바이오에서는 오히려 그나마 1, 2%, 2, 3% 수익이 있었을 것 같고 최소 범위. 그럼 뭐 똔똔 치면 되죠. 전량 매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에서 매매를 할 건지 여부를 명확히 설정을 하세요.